과거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줬죠. 그때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절대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인어프입니다.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떠올리세요? 보통 꼬마 빌딩, 상가, 오피스,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떠올리시죠. 투자 금액이 충분하신 분들은 꼬마 빌딩이나 상가에 주로 투자하실 거고, 중간 정도의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나 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소액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의 3대 요소를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투자의 3대 요소가 뭘까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입니다. 수익성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익, 즉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운영수익, 즉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합한 값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로 운영수익, 즉 임대수익에 방점이 찍힌 부동산을 가리키죠. 그럼 안정성은 뭘까요? 공실에 대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으려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어야겠죠.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상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권의 쇠퇴로 공실이 발생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말짱 꽝입니다. 끝으로 황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또 투자 규모도 황금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형 구분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꼬마 빌딩, 오피스 빌딩 등은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자금이 필요하고 그만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매우 얇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은 완벽하게 비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고도성장기에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파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용 부동산으로 가장 선호한 상품이 아파트가 된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지금도 절대 가격 자체가 아주 높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죠.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사용 측면에서 거주 비용을 따져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세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고 그 다음이 월세, 마지막으로 자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비가 비싼 자가를 선호했을까요? 비록 비용은 좀 더 들었지만 자본 수익, 즉 시세 차익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이익을 가져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도성장기에는 경제도 꾸준히 상승했고 그에 따라 물가도 올랐죠. 당연히 자산 가격도 그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잘 맞았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상품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까요? 요즘 서울 시내 아파트들의 경우 웬만하면 10억 가까이 올라버렸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면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월 200만 원 선일 겁니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2에서 3% 정도 되겠네요. 2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죠. 따라서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분 잘 없죠. 거기다 보유세까지 감안하면 대출을 끼고 매수해서 자가로 거주하는 비용이 월세 200만 원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굳이 엄청난 대출 부담을 안고서 집을 사는 걸까요? 과거 엄청난 시세 차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오를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되거나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본이익, 즉
시세 차익을 빼고 단순하게 운영 수익, 즉 임대 수익만 비교하면 아파트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지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그럼 수익률이 가장 좋은 주택 상품은 뭘까요? 고시원,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이 되겠죠. 수익률이 월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직접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리스크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동력, 완공 후에 직접 임대 관리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따지면 딱 그만큼 더 수익률이 높은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분들이 건축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적정 수익률을 맞춘 다음에 차익을 붙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걸 사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이나 은퇴자들이 많아요. 돈은 이미 그걸 구상해서 지은 후에 파시고 빠져나가신 분들이 상당 부분 벌어가셨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감가상각비에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의 여유 자금을 가진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뭘까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유튜브에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7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대세였던 과거에는 오피스텔의 투자 수익률이 아파트의 수익을 따라가지 못했죠. 또 수익률을 높이려고 마구잡이로 지어 올린 소규모 오피스텔은 가격 하락은 물론 매매조차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40살 건물주라는 책을 쓰신 최진권 대표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성공 투자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의 장점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요즘 커피숍 창업이 어때? 편의점을 차리면 다 망한다던데 뭐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커피숍도 커피숍 나름이고 편의점도 편의점 나름이겠죠. 좋은 입지에 잘 운영되는 곳은 매달 수천만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곳도 많고 반대로 자신의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곳도 태반이겠죠.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듯 오피스텔이나 빌라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좋은 아파트, 좋은 오피스텔이 있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오피스텔을 고르면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오피스텔의 단점에 대해 강연하신 여러 유튜버 분들의 공통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실이 너무 많다. 둘째, 공실 위험이 크다. 셋째, 대지 지분이 작다. 넷째, 전용률이 낮다. 다섯째, 관리비가 비싸다. 여섯째, 노후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일곱째, 주택보다 거래 비용이 높다. 여덟 번째, 시세 하락의 위험이 크다. 거의 이 8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 8가지 조건만 피해갈 수 있으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공급 과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피스텔은 공급이 많을까요? 첫째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분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작은 땅만 있어도 쉽게 건축이 가능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된다면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오피스텔의 공급이 급증했나요? 작은 땅에 지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주로 중소건설사가 지은 실면적 5평 내외의 초소형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피해야겠네요. 그리고 요즘 주로 공급되고 있는 5평 내외의 초소형도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공실 위험입니다. 이건 공급 과잉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단기간에 공급이 많이 된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주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진 건물이거나 입지가 아주 좋지 못한 건물이 아니라면 공실 위험은 지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상가나 오피스용 건물과는 달리 주거용이기 때문이죠. 임대료 5에서 10만 원만 내리면 금방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경쟁관계에 있는 고시원, 다세대, 원룸 등과 가격 차이는 크지 않는 데 비해 주거의 쾌적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공실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상품성이 낮은 다세대, 원룸 등이 되겠네요. 셋째, 대지 지분이 작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오피스텔은 주로 어떤 땅에 지어지나요? 대로변 상업지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대신 대지 지분은 작아요. 무조건 대지 지분이 높으면 좋을까요? 명동 중심지 땅 한 평보다 임야 1만 평이 낫다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값은 상업용지가 주거용지 땅보다 비쌉니다. 단순히 면적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역세권에 좋은 자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구하시면 대지 지분은 크게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땅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니까요. 넷째, 전용률 문제는 어쩔 수 없네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복도식이고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전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40%대 전용률로도 많이 지어지는 편인데 가능하면 50% 이상의 전용률을 가진 것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관리비가 비싸다. 이건 전용률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8평인데 분양평 수는 거의 20평인 것들도 있죠.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기본 관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에 비해 관리비가 비쌉니다. 특히 세대수가 작은 건물의 경우 더더욱 관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대단지 오피스텔을 고르시면 관리비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럼 세대수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여섯째, 건물의 노후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것도 난개발이 이루어진 소규모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단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관리가 더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호텔처럼 관리되는 곳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관리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은 오피스텔이 관리 또한 잘 됩니다. 그런데 관리 인원이 많으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대당 인건비가 적을 수 있는 대단지가 유리합니다. 무조건 대단지로 골라야겠네요. 500세대 이상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높은 거래 비용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등록세 4.6%가 적용됩니다. 상가나 오피스 등 다른 상품에 비해 거래세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파트 같은 주택들이 혜택을 받아 취등록세가 저렴한 겁니다. 높은 거래세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장기 보유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꾸준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시세 차익은 덤으로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세 하락 위험 또한 공급 과잉과 관련된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제한적이고 입지가 좋은 것을 고르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곡지구는 오피스텔의 무덤이었죠.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의 절반가량이 강서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이너스 분양가에 거래되던 것들이 수천만 원씩 오른 것도 많죠. 제한된 땅에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져서 수익률이 하락하면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겠지만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에 맞춰 가격도 올라갑니다. 결국 좋은 물건을 잘 고르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줬죠. 그때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절대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오르고 오피스텔 투자는 무조건 망한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좋은 아파트, 좋은 오피스텔이 있을 뿐이죠. 좋은 오피스텔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입지 조건입니다. 서울의 역세권, 그 중에서도 직주 근접 지역이 좋습니다. 둘째, 규모입니다. 관리도 잘 되면서 관리비가 저렴하려면 대단지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셋째, 전용 면적입니다. 난개발로 인해 공급이 높아지고 있는 전용 면적 5평 내외의 초소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땅만 있으면 금방 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은 항상 많고 가격은 오르기 힘듭니다.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17평과
소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5평 중간쯤에 있는 틈새 상품이 좋겠네요. 결국 10평 내외의 원룸형 혹은 1.5룸형 오피스텔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좋습니다. 넷째, 건물 내 상가와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짓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보다 자주식 주차 공간이 유리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가나 매매가가 저렴해서 수익률이 5% 정도 확보된다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제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오피스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